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성장부터 전성기까지, 각각의 전성기까지 쭉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얘기인데, 이번 시간엔 되게 동아시아 전체에 큰, 되게 거대한 변화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뭐 그와 관련한 얘기인데, 혹시 저 배우 누군지 아세요? 한가운데 서 있는? 딱 봐도 전쟁터로 보이죠? 저 배우분이 그 조인성 배우분이세요. 모르겠어. 우리 세대는 되게 잘생긴 배우로 유명했는데 뭐 지금도 잘생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조인성 배우의 되게 멋있었던 시절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지금도 멋있긴 한데 젊었을 때가 더 멋있었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세대에서 어떤지 모르겠네. 그 남주혁이라고 또 있어요. 잘생긴 배우 중에 남주혁이라고 있는데 그 배우도 나오고 또 되게 되게 옛날 아이돌 그룹 중에 AOA라고 있었거든요. 에이스 오브 엔젤 하여튼 그런 걸그룹의 설현이라는 배우도 이렇게 설현이라는 멤버도 배우로 나왔었던 그런 안시성이라는 영화인데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 중에 이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온다는 거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문장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나라가 드디어 남북조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원래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잘 나갈 때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뭐가 있었어요? 다면 외교가 있었죠. 여러 나라와 동시에 친하게 지낸다. 그 얘기는 나라가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만큼 중국이 사실은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장수왕이 동시에 신경 써야 될 나라가 여러 개라는 건 그 다 중국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중국이 여러 개로 분열돼 있으니까 다면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남조와 북조의 분열을 드디어 중국의 수나라가 끝을 냈다는 거죠. 수나라가 끝을 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한 문장을 떠올려야 돼요. 중국이 통일됐다라는 걸 보면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이 멘트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떤 문장을 떠올려야 돼. 어떤 문장인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문장이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The center of the world. 천하의 천하의 중심. 간지나 보이게 한자로도 한번 써볼까요? 천하의 중심. 그죠? 저 누가 하던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기로서는. 우리가 배울 때는 고구려가 한창 잘 나갈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걸 우리가 고구려가 스스로 저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저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는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고구려가 물론 이제 실제로 고구려가 크니까 규모가 큰 나라니까 저런 자신감도 보여주는 거지만 고구려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배경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 그랬어요? 고구려가 자신들을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 어떤 배경? 중국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고구려가 내가 천하의 중심이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구려가 스스로를 저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다른 나라들이 모를까? 알아요. 아는데 별말 안 하는 거야. 왜?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남조, 북조로 분열되어 있죠. 북조도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요. 남조도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다른 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걸 알면서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서로 별말 안 하는 거예요. 너 천하의 중심이야? 네 생각엔 그래? 그래. 근데 나는 내가 천하의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천하의 중심인 거야. 이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 마늘 따자 써서 다원적 천하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각자가 서로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딱히 별로 터치하진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구려는 뭐 다른 나라도 그랬겠지만 고구려는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고구려는 이 설명 기조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설명, 이 사고방식을, 이 설명, 이 세계관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올 거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라 그랬어? 중국이 그렇죠.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중국이 분열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멘트를 지킬 수 없는, 지키기 힘든 순간은 언제 오겠어요? 배경이 깨질 때 오겠죠. 즉, 이 멘트를 유지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은 언제 오는 거야? 이 중국이 통일할 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일이 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상황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렇게 바뀐다는 거지. 고구려는 여전히 있는데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통일된 중국, 수나라가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중심은 조금 앞전에서 얘기하는 천하의 중심과 얘기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천하의 중심 세계관은 너도 천하의 중심이야? 그래? 그래라. 근데 나도 천하의 중심이야. 니네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듯이 나도 그냥 내 세계에선 내가 천하의 중심이야.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요 정도였었다면 이젠 중국은 통일된 뒤에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천하의 중심은 우리뿐이다. 따라서 너희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지배하는 국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국가의 지배자죠. 그러면 이 세상에 왕은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죠. 왜? 국가가 여러 개니까. 그쵸? 근데 수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여러 개 나라들의 각 왕은 그냥 한 국가의 지배자인 왕일 뿐이고 우리는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자는 황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황제는 이 세상에 천하의 중심인 우리 수나라의 지배자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세계에 여러 명이고 황제는 통일된 천하의 중심, 수나라의 지배자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명 있는 왕과 세상에 단 한 명뿐인 황제와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황제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나라의 황제가 다른 작은 나라들의 왕보다 더 높은 존재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예의를 보여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반드시 그 요구를 고구려한테도 할 겁니다. 그럼 고구려는 이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동안 유지해 왔었던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자존심을 굽히고 수나라가 천하의 중심을 인정하고 가서 무릎을 꿇을 건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건 뭐 들어봐야 알겠죠. 근데 아무튼 고구려는 그러니까 이 중국이 통일된 그때부터 조금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게 지금 동아시아 전체 상황입니다. 중국은 드디어 통일됐고요. 통일된 중국은 자신들만이 중심이고 나머지들은 다 변방이니까 일반적인 왕의 나라니까 그 왕들, 다른 작은 나라들의 지배자인 왕은 천하의 중심인 수나라의 지배자 황제에게 예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구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기에게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수한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건지 아니면 자존심을 지켜서 그동안의 자기의 세계관이었던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유지해 나갈 건지. 만약에 자존심을 지켜서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유지한다면 아마도 수나라와 맞짱 떠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반도 국내에서는 어땠느냐? 한반도 국내에서는 신라에 대한 백제 고구려의 침입이 굉장히 잦은 모습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게요. 이거 써놨던 건 지우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이 지도만 보시고도 센스가 있다면 요거 최소한 신라 기준으로 이 왕 이후 지도다. 판단이 돼야 돼. 왜? 보세요. 신라 보세요. 신라 지금 어때요? 여기가 뚫려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뭔지 알겠지? 이거 뭐예요? 이거 한강이지. 그러면 한강 하루에 서해로 빠져나가는 이거 뭐예요? 이거 당항성이죠. 그죠? 즉 최소한 신라 진흥왕 이후 시기의 지도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신라가 진흥왕 이후에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되게 잘 나가는 전성기니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신라 국내 운영상은 좋을 수 있어요. 막 중국이랑 교류도 할 수 있고 막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고 좋을 수 있는데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딱 봐도 나쁜 것도 그 와중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것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위험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이 진흥왕 시절의 전성기의 모습은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한강 유역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빼앗은 거야? 원래 한강 유역을 원래 차지하고 있던 애는 누구야? 장수왕 이후론
고구려죠.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라를 바라보는 고구려의 시각은 좋을까? 좋은 마음으로 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백제는 어때요? 백제는 신라 죽여볼까? 죽여버리고 싶죠. 한강 어떻게 썼어요? 기억나시죠? 원래는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같이 빼앗으려고 했던 건데 신라가 배신 때린 거잖아요. 더구나 성왕은 이 배신당한 걸 복수하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하죠. 그게 관산성 전투였다고 옥천에서.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결국은 백제가 지는 정도가 아니라 백제 왕, 성왕이 이 전투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백제는요, 성왕이 죽고 나서는 오로지 국가 운영의 목적이 신라 공격밖에 없어, 사실상. 그래서 백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백제의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라를 깐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신라를 까요. 그럼 보시면,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도 자신들을 별로 안 좋아해. 백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막 자신들을 극혐해. 그럼 외교적인 상황만 보면 한반도 안에서 신라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누군가한테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 고립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도움 청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수나라밖에 없죠. 신라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한다? 수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봐셔야 되는 게 신라가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수나라는 저 도움 요청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면 수나라는 굳이 신라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도 이미 아마도 이 나라와는 맞짱을 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딜까? 고구려죠, 고구려. 왜? 수나라는 통일된 중국의 국가로서 천하의 중심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변 나라들 보고 내가 중심이고 너희들은 변방이니까 무릎을 꿇어라. 나는 황제다. 너희들은 왕이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의를 보이고 저는 왕밖에 안 됩니다. 황제이시여. 이렇게 예의를 보이는데 딱 한 나라가 그걸 안 해요. 어디겠어요?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는 이걸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얘기했거든. 우리는 천하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설명틀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입장에서는 수나라한테 예의를 보이지 않는 유일한 나라 고구려와 언젠가는 맞짱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라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적당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는 신라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랑 싸울 거니까 고구려랑 싸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고구려는 수나라에 대응하기 위해 북방의 돌궐과 연합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구려가 선택을 한 겁니다. 중국이 통일됐을 그때부터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됐을 그때부터 고구려는 선택을 해야만 됐었어요. 이미 중국을 통일해버린 그 천하의 중심이라고 새롭게 외치고 있는 수나라한테 그냥 복종하고 예의를 보일 거냐 아니면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천하의 중심의 세계관을 지켜나갈 거냐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수나라에 대응하기 위해 북방의 돌궐과 연합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나라랑 맞짱 뜨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지키려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어 고구려는 수나라한테 고개를 숙일 생각이 없고 자존심을 지킬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수나라는 통일된 중국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구려 생각에는 자존심은 지킬 계획이라서 언젠가 수나라랑 맞짱을 뜰지도 모르지만 단독으로 수나라를 상대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북방민족이었던 돌궐이에요. 돌궐. 이 돌궐의 후예가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아무튼 돌궐인데 이 돌궐과 새롭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는요, 이 북방민족 돌궐 말고 또 친하게 지내기 좋은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마 이쯤 이미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 친해진다고 할 때는 공감대가 있으면 쉽게 친해지죠. 그러니까 고구려랑 어떤 감정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 어디예요? 느낌 오시죠? 백제죠. 백제랑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야? 누구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신라죠, 신라. 신라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을 바탕으로 백제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백제에게는 오랜 친구, 일본이 있죠. 그럼 대충 외교 관계가 어떻게 잡히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백제는 고구려, 외와 이렇게 손을 잡는 거죠. 요거를 지도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만 먹고 올게요. 지도로 한 번 더 보면 자,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써드리면 되죠. 여기 북방민족 누가 있는 거예요? 돌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일단 수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요? 돌궐과 친하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한 혐오감을 공유하면서 백제와도 친하게 지내고요. 백제는 원래 일본과 친하죠. 신라는 다행히도 한강유역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 하류, 당항성을 기준 삼아서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이제 외교 형태가 보이죠. 근데 그려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십자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십자외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니까 제가 쓴 건 지울게요.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세로축의 네 국가. 그 다음에 신라, 수나라 이렇게 가로축의 두 국가가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 정도는 정리하실 수 있겠죠. 왜 수당을 동시에 썼냐면 수나라가 좀 이따 보겠지만 수나라라는 국가 자체가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당나라라는 통일제국이 들어서는데 당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이 외교 라인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드디어 수나라는 신라에게 그래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구려와 운명의 한 판을 벌여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와 수는 이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운명의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 고구려랑 수랑 누가 더 피지컬이 커요? 수가 더 피지컬이 크죠? 그럼 고구려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인데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 그럼 여기서 이 싸움을 도망갈 수는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보다 크다. 그럼 그나마 가장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저것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역시 선빵이에요. 선빵. 그래서 의외로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합니다. 수나라는 당연히 여기에 대응해서 반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나라의 건국자였던 수문제께서 30만 대군을 이끌고 안 그래도 맞짱 뜨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 먼저 때리네. 잘 됐다 이러면서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역시 산악 지역에 오래 살면서 방어에는 도가 텄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문제는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공격 갔다 오고 나서는 이미 막 거의 그죠? 오늘 내일 하는 그 할아버지가 된 거야. 그런 할아버지가 됐는데 수문제가 이제 고구려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와서 나는 이미 충분히 늙었어.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아들아. 너로 와봐라. 할 얘기가 좀 있다. 너도 이제 지금 내 상태 봐서는 알겠지만 나 요새 장난 아니다. 맨날 기침하고 뭐 막 너무 어지럽고 막 뭐 이게 뭐 잠도 막 끊임없고 뭐 몸이 너무 안 좋다. 조만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곧 황제가 될 거기 때문에 황제로서의 너를 준비해야 된다 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수나라 건국자였던 수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고구려랑은 끝장을 봐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수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작은 나라들은 왕으로서 수나라 황제에게 예의를 다 표시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뻗대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만 뻗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구려가 뻗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면 주변 나라들이 은근슬쩍 고구려를 볼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쟤네는 수나라한테 복속 안 하네? 복종 안 하네? 혹시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수나라한테 예의를 보여왔던 나라들이 고구려를 보면서 혹시 안 해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수나라의 이 세계관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 문제 생각에는 반드시 고구려랑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얘 인사를 받아내든가 아니면 멸망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한번 시도해봤다 실패했으니 아들을 일단 부른 거죠. 아들이 아버지 수문제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문제는 곧 돌아가시고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생각이에요. 그런데 봐봐. 한 번 아버지가 해봤잖아.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내가 또 하려 그래. 그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몇 번 해봤어. 근데 실패했어. 근데 난 이걸 포기할 생각이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다시 재도전하기 전에
패인 분석부터 해야죠.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실패 원인이 뭔가 분석부터 해야죠. 그래서 아들 수양제가 자기가 직접 공격을 가기 전에 아버지 때 이건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왜 실패했냐면 물량 부족으로 본 거야. 물량 부족. 물량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더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끌고 갔던 30만 대군보다 조금 살짝 더 병력을 늘립니다. 얼마냐면 113만 대군이에요. 113만 대군. 이게 전투 병력만 113만 대군이고요. 이런저런 뭐 의무병이나 밥 해주는 취사병이나 이런 것들 다 합치면 120만 이상을 헤아린다고 해요. 아버지 때보다 딱 4배 늘린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잘 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대죠. 실패했대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를 뚫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원인 분석을 합니다. 야, 내가 거의 120만 가까이 끌고 갔는데 그래도 안 되네. 그럼 뭐가 문제지? 120만? 아, 그래. 양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구나. 뭐가 문제구나? 질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퀄리티가 문제구나. 퀄의 문제구나. 퀄. 그래서 이 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력들 중에서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 있다고 하는 친구들만 뭐 이렇게 막 거의 지금으로 치면 뭐 UDT 707 특전사 막 이런 정말 잘 싸운다고 되게 뛰어나다고 하는 애들만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걸 이제 별동대라고 불러요. 그 별동대만 해도 30만이에요. 별동대만 해도.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확실히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야. 그죠? 어디까지 들어가요? 평양성까지 들어갔대죠. 봐봐. 아까는 113만 대군 끌고 갈 때는 요동성 공격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 평양성이라며. 이 위치 대충 느낌 오시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요동이라고 여기가. 그리고 평양은 여기예요. 그죠? 여기 대동강 흐르고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온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시죠? 여기서 누가 나타나? 요 평양성을 공격할 때 평양성을 막는 고구려 장군이 나타나죠. 그게 을지문덕이고요. 그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을 막아낸 전투가 살수대첩이죠. 그러면 또 뭐 한 거예요? 또 이번에 세 번째 도전조차도 실패하는 거죠. 자, 아버지 건국자 수 문제 때도 실패. 이 113만 거대한 대군을 끌고 갔던 두 번째 수양제 공격도 실패. 마지막 특수부대 끌고 갔던 이 별동대 평양성 공격도 실패해요. 그럼 이렇게 세 번의 실패를 맞이하고 나서 수양제는 뭐라고 할까요? 뭘 뭐라고 해? 남자는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never give up이야.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고구려 또 들어가라는 거야. 또 가서 공격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 백성들이 좋아할까? 절대 좋아할 리가 없겠죠. 더구나 작년에 배운 거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양제 때 수나라는요. 이거 고구려 공격하는 거 말고도 대규모 사업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대운하죠. 대운하. 대운하 기억나시지 않아?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황하강이고 양쯔강이잖아요. 이걸 이어주는 물길을 팠다고 이게 대운하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대운하 만들어 놓고 나면 좋아요. 엄청 좋은 거야. 지금도 중국은 대운하 아니면 경제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되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 좋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힘든 걸 넘어서서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운하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고 고구려에 대한 포기를 모르는 공격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이 많냐면 뭐 이런 식이야. 막 내 남편은 대운하 공사 갔다가 다치고 내 아들은 고구려 공격 갔다가 다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봐봐. 대운하를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지쳐 있는데 고구려 공격도 세 번이나 실패했는데 또 들어간대. never give up이래.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극혐하죠, 극혐. 그래서 결국은 수나라는 백성들의 반란을 맞이하게 되고요. 얼마 안 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살수대첩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시겠지만 요 지금 요 하얀 점점다리도 있죠. 요거. 요게 고구려의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기 성을 많이 쌓았다는 건 이 지점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여기가 요동이에요. 요동. 예, 요동이야. 그죠? 요동이고 그래서 처음에 건국자 수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실패했었죠. 저 요동에서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양제가 113만 대군 끌고 왔을 때도 저 요동에서 막힌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별동대 특수부대 끌고 왔을 때는 어디까지 왔대요? 평양까지 왔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병사들이
여기를 즉 을지문덕이 여기를 포기하고 뭐 한 거예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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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 몇 번을 실패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요동을 뚫어내고 고구려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수나라 군대는 좋다고 봤겠죠. 야, 드디어 우리가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여러 번 도전했는데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쭉 왔겠죠. 그럼 이제 여기 평양성이죠. 수나라 군대는 평양성 코앞에 진을 치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 군대는 평양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 고구려군을 이끌던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그 편지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Heaven knows how marvelous 뭐 나와 있는데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야, 님 능력 짱임, 님 작살남, 님 아주 그냥 탑 오브 더 탑임, 짱임 짱. 그죠? 그다음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 전쟁에 이겨서 이미 공이 높으니 아 보라고 니네 예전에는 여기도 못 왔는데 그죠? 예전에는 요동 땅도 못 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평양 코앞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만 하면은 되게 많이 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줄 뭐래요?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여기까지 왔으면 네 능력도 짱이고 그 좋은 능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많이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 꺼져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나라의 우중문 장군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소름을 돋아합니다. 야, 이거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이 편지를 보낸 의도를 어떤 의도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경고 내지는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면 봐봐. 수나라 여기죠. 그죠? 그러면은 군대를 이렇게 보냈다는 거잖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을 바라볼 때는 항상 두 가지 기준에서 보셔야 돼요. 현장 전투.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현장 전투. 전쟁터에서의 전투.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백업. 즉, 이 현장 전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급선. 보급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급선 어때요, 지금? 너무 길죠. 너무. 그죠? 이 긴 보급선 중에 어디 하나라도 차단돼 버리면 그때 수나라는 완전히 고립될 거예요.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수나라가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을지문덕이 나한테 그 힌트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구나. 되게 내가 명예롭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글도 이쁘게 쓰고 나한테 도망갈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고 도망가는데 이거 보세요. 이 청천강. 이 청천강이 그 살수대첩이라는 그 살수예요. 그래서 청천강의 과거 이름이 살수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청천강에 물길을 막아놨었어. 물길을 막아놓은 다음에 이 수나라 군대가 청천강을 건널 때쯤에 이 청천강에 물길을 트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수나라의 군대는 이 청천강에 거의 수장됩니다. 물속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6천 명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거의 29만 명 이상이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구려가 이 수나라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고구려가 수나라를 상대로 싸웠던 가장 대규모 전투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대규모 승리죠. 승리.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수나라는 무너졌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새로운 통일 제국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나라는 고구려랑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부담스럽거든.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죠. 고구려는 예전에 수를 이겨봤다지만 어쨌든 당나라는 통일된 나라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도 과거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잘 안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나라가 어쨌든 그 거대한 통일 제국이고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과거에 수나라를 꺾었던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굉장히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싸우지 않고 뭐 친선이라고 해도 실제로 친하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싸우지는 않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태종이 즉위해요. 저 사람 우리 작년에 배웠던 양반이에요. 당나라에서 뭐 삼성육부제 만들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아마 좀 임팩트 있는 기억은 그걸 거예요. 당태종은 황제에 올랐죠. 근데 본인이 맏아들이 아니야. 위에 형이 있어.
위에 형이 있는데 본인이 황제로 올랐다는 건 뭐예요? 형을 죽였다는 거죠. 본인이 황제를 하려고. 그만큼 어떤 의지가 강한 인물인 거예요. 성격도 강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당태종은요, 사실은 고구려에 대한 당태종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고구려와 당나라는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구려가 수나라 상대로 싸우는 거 봐서는 고구려는 중국의 통일 제국이 등장한다고 해도 거기에다 대고 예의를 표시할 생각은 그닥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태종은 그 꼴은 못 보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 생각에는 고구려와 당나라는 함께 있을 수 없고 반드시 결판을 내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점점점 고구려 쪽에 병사를 증원 배치합니다. 점점점 군대를 늘려요. 그러면 고구려도 뭔가 싸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분이 당태종, 깜짝이야. 이분이 당태종인데 아까 뭐라고요? 당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생각이 명확했다고.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결국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점점점 고구려 쪽으로 막 군대를 증원 배치하고 이러니까 고구려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는 거죠. 잠시만요. 요게 아이고 천리장성을 내가 그림을 넣었던가. 요게 천리장성인데 천리장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서 묘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되게 의견도 분명하고 카리스마가 있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씨예요, 연씨. 그래서 연개소문인데 연개소문의 생각은 명확해요. 당나라와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요? 당나라의 당태종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연개소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구려가 당나라에 보이는 태도, 뭔가 이렇게 막 친선하고 어색하게 지내면서도 싸움은 피하려 그러고 이런 태도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그런 형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결국은 정변을 일으키고 고구려에서 어떤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어, 연개소문과 당나라의 당태종은 서로에 대한 입장이 똑같았죠. 함께 있을 수는 없다. 끝장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기존의 영양왕을 몰아내고 되게 유약한 왕이었던 보장왕을 세우는 그런 정변을 일으켰던 연개소문이 당시의 관료 중에 가장 높은 자리였던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 국가에서 당나라는 당태종, 그리고 고구려는 왕은 아니지만 연개소문 이 두 집권자가 등장하면서 서로가 하는 생각이 결국은 맞짱을 떠야 된다라고 똑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당태종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심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공격해 오게 되죠. 당태종은요 생각보다 되게 잘 싸워요. 그래서 되게 많은 성들을 고구려의 성들을 빼앗는데 그 마지막에서 당나라한테 성을 빼앗기지 않았던 그 성이 바로 안시성인 거죠. 그리고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입니다. 이것도 전황을 보시면 이래요. 이렇단 말이야. 여기 지금 되게 성들 되게 쭈르륵 많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을 이렇게 많이 세워둔 거예요. 이 지역 뭐니까? 이 지역이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육지 관문인 요동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들을 쭉 쌓아둔 건데 당태종 생각에는 결국 그 과거에 수나라가 실패했던 것도 보급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급선을 확실히 마련해 두기 위해서는 이 보급선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기 있는 성들을 다 완전히 다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깨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거의 다 깨는데 마지막 어디서 막히는 거예요? 안시성에서 막히는 거죠. 안시성 사람들이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저렇게 다 막아냈는지는 다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시성 사람들은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지역 요하라는 강의 동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은 요택이라 그래서 늪지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시성을 오랫동안 공격하고도 성과를 얻지 못한 당태종은 이렇게 안시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며칠째 보면서 어딜 바라보냐면 땅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늪지대거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안시성, 고구려의 안시성을 공격하는 이 공격을 너무 무리하게 전개하면 우리가 이 늪지대에 고립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태종이 퇴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수나라, 2라운드 당나라 결국은 고구려가 다 막아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냐 이거죠.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서 역사를 시작해요? 산악 지역이죠, 산악 지역.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특히나 방어전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왔을 때 이 방어전에서 산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아요. 베테랑이야, 베테랑.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옹성이나 치 이런 것들을 외워달라는 건 당연히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성을 지음으로써 되게 산악 지역, 높은 지대에 있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싸움을 끌어나가는지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악을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첫 번째로는 고구려가 이렇게 두 통일 제국을 다 막아낼 수 있었던 만큼 센 데는 첫 번째로는 산악 지역의 산악 지역에 대한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고구려가 주로 차지하고 있던 땅이 만주죠. 만주에서 뭐 많이 나온다고? 철 많이 나온다고. 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철을 다루는 기술 수준도 전파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뛰어나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고구려는 철광석이라는 자원이 많기도 하고 중국이랑 가까워서 철기 기술도 빨리 발달하는데 이 철기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발달할까요? 당연히 국방, 군사, 무기 이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을 굉장히 잘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대표적인 특수부대가 개마무사예요. 개마무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사뿐만이 아니라 타고 있는 말까지도 이렇게 어, 철기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즉 철기, 강력한 철기 문화가 또 이렇게 고구려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봤어요. 고구려가 이렇게 두 나라의 침략을 다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 일단 첫 번째로는 산악 지역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두 번째로는 철기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거는요, 사실은 지도를 통해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해요. 이렇게 있으면 고구려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수나라 혹은 당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왔다가 여기서 막힌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살펴보려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을 가정해 보시면 편해요. 만약에 고구려가 못 막았다면 그러면 수나라든 당나라든 밀고 내려왔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백제 신라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막은 건 물론 자기네 나라를 지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중국으로부터 수호했다,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수호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 방가로 3번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런 침략들을 겪은 고구려는 어떻게 됐을까? 뭐 물론 긍정적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왕의 지위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영계소문의 지위가 올라갔다든지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무 지쳤죠. 굉장히 지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들이랑 축구 한 판 해봐.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어. 이겼으면은 뭐 인정도 받겠죠. 축구 잘하네 이렇게 인정도 받겠지만 사실은 이겼더라도 체력적으로 지치는 건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나라 당나라를 상대로 이겼지만 그렇지만 너무 대규모의 전쟁을 연달아 치렀기 때문에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구려가 근데 여기서 국가 단위에서 지쳤다라는 표현은 그냥 조금 힘들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